środku burzy przemoczony milioner zostaje zaskoczony przez biedną dziewczynkę, która zaprasza go do schronienia się. Nie mając innego wyboru, przyjmuje jej gest i podąża za nią alejkami do ukrytego zakątka miasta. Po przybyciu na miejsce odkrywa, że dom dziewczynki to kartonowe pudło, które dzieli z młodszym bratem i to go paraliżuje. Ale prawdziwy szok dopiero przed nim. Obejrzyj film do końca i dowiedz się, co robi.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도로는 물에 잠기고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한국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인 박지훈은 용산구의 낙후된 동네에서 길을 잃었다. 그의 리무진은 물에 잠긴 좁은 골목길을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고 지훈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채 우산 하나로 폭우를 맞으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 미팅을 위해 최성호라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치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좁은 골목길, 허름한 집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그를 괴롭혔다. 이 동네는 그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 같았다. 작은 광장을 지나가던 중 그는 비에 거의 묻힐 듯한 약한 목소리를 들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비에 젖은 채 맨발로 무릉덩이에 서서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먹을 것 좀 있어요? 지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행인들도 소녀를 무시하고 있었고 그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걸음을 재촉하며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의 옆에서 현실 세계가 관심을 갈구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익에, 논리에 사로잡혀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차양 아래 멈춰 섰을 때 그는 다시 그 소녀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어린 소년과 딱딱한 빵 조각을 나누고 있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이미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누는 두 작은 인간의 모습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망설이며 접근했고 목이 메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소녀에게 건네며 음식을 사 먹으라고 말했다. 김민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깊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음식을 사러 달려가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길 잃으셨죠?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과 소녀의 통찰력에 놀란 지훈은 수락했다. 자신의 친절한 행동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들이 좁은 골목길을 지훈의 큰 우산 아래 함께 걸어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힘든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할머니 김순자가 심각한 병으로 입원한 이후로 골판지 상자 안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수술은 행정적인 이유로 거부되었다. 민지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길가의 어른들은 그녀를 보지 못하거나 관여하기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상황과 대조되는 순수한 달콤함으로 민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가 원하시면 오늘 밤 저랑 같이 잘 수 있는 상자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꽉 끼긴 하겠지만 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지훈을 깊이 흔들었다. 제안 자체가 아니라 이 소녀에게 축축하고 좁은 골판지 상자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기꺼이 그것을 낯선 사람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계속 걸어가면서 지훈은 최성호를 만나러 간다고 언급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민지는 갑자기 멈춰섰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주변을 살피더니 지훈을 비에서 보호된 좁은 골목으로 이끌었다. 아저씨 최 선생님을 아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의 반응에 당혹스러워진 지훈은 사업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그를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지는 그의 정장 소매를 꽉 쥐고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아저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의 놀란 반응에 지훈은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다. 최성회에 대해 뭘 알고 있니? 그는 소녀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며 물었다.
민지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은 이 동네에 자주 와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려운 가정,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준다고 말하죠.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는데. 하지만 그 후에 아이들이 사라져요. 민지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작았다. 제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요. 가족들은 처음에 돈을 받지만 나중에는 연락이 안 돼요. 물어보면 항상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적응 중이라고만 해요. 지훈은 차가운 비와는 상관없는 오싹함을 느꼈다.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알지?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 사람 사무실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대화를 엿듣고 이상한 서류들도 보셨죠.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다음날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항상 무슨 문제가 있거나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은 위장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 자신도 최성획에서 받은 예비 계약서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다. 인적 자원 배치와 국제 문화 통합에 관한 모호한 조항들. 당시에는 기업 관료주의 탓으로 돌렸지만 지금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그가 물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하지만 저는 혼자 들어갈 수 없어서 방문을 못해요. 저를 데려갈 사람도 없고요. 지훈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내가 할머니를 보러 데려다 줄게. 민지의 눈이 밝아졌지만 곧 걱정이 돌아왔다. 그런데 초회 선생님은요. 미팅은 기다릴 수 있어. 지훈이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다. 그의 사업 경력 내내 그는 중요한 미팅을 미룬 적이 없었다. 특히 길거리 아이 때문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민지와 그녀의 이야기에 관한 무언가가 그를 깊이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다. 방금 떠나온 동네와는 대조적으로 웅장한 건물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즉시 출입 허가를 받았다. 김순자를 찾았을 때 지훈은 그녀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다. 노인은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명백히 쇠약해 보였지만 손녀를 보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민지야,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으며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지는 의료 장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할머니를 껴안으러 달려갔다. 할머니, 이분은 박 선생님이에요. 오늘 저를 도와주셨어요. 순자는 감사와 의심이 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내 손녀를 도와주나요? 지훈은 그녀의 시선에서 판단의 무게를 느꼈다.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지가 할머니와 활기차게 대화하는 동안 지훈은 더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연주를 이용해 순자의 사례를 담당하는 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술이 행정적 복잡성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지훈이 압박하자 강 박사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환자에 대해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가 이 수술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 수술비를 지불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강 박사는 그 제안에 안도한 듯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심을 굳힌 지훈은 필요한 준비를 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민지가 하루의 사건들로 지쳐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자는 질병에도 불구하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최성호를 만나려고 했죠? 그녀가 물었다. 놀란 지훈은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순자가 갑자기 더 강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대화를 들었어요. 그는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합법적인 입양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하지 못합니다. 지훈은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구에게요? 경찰?
많은 이들이 매수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를 직접 대면한 다음 날 오토바이에 치였고 도망갔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기침을 했고 말하는 노력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제 민지를 부탁합니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훈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잠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보호하겠습니다.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최성회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순자는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피로로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민지를 깨웠다 가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지내자. 내일 다시 할머니를 보러 올 거야. 아직 졸린 민지는 순순히 따라왔다. 병원을 나오면서 그녀는 신뢰감 있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행동이 지훈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마침내 물에 잠긴 거리를 통과한 운전기사를 부르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했음을 깨달았다. 몇 시간 전 그 가난한 동네에 들어섰던 남자, 오직 사업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강남으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지훈은 민지가 뒷좌석에서 다시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생각은 최성호와 그가 세운 사업 제국으로 향했다. 만약 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훈은 사업가로 위장한 괴물과 협력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최성호의 비서였고 미팅 지연에 대해 물었다. 지훈은 평화롭게 잠든 민지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죄송합니다.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팅을 연기해야 할 것 같네요.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사실 초회 사장님께 제가 전체 파트너십을 재고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지훈은 결단력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만약 최성호가 정말 순자가 묘사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방금 자신을 그의 레이더에 올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민지를 바라보며 지훈은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음을 알았다. 리무진은 불이 켜진 도시를 가로질러 폭풍을 뒤로 했다. 호화로운 차 안에서 억만장자와 길거리 소녀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둘 중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운명에 의해 연결되어 전날 밤의 폭풍 후 다음 날 아침은 맑게 밝았다. 지훈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체계적인 그의 저택에 새로운 활기가 넘쳤다. 그는 민지가 이미 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대 미술과 값비싼 미니멀리스트 가구로 꾸며진 넓은 거실을 탐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전날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옷은 말랐다. 좋은 아침, 민지야, 그가 말했다. 소녀가 이 호화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이는지 관찰하면서 민지는 수줍은 미소로 돌아섰다. 박 선생님 집은 박물관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어요. 소녀의 솔직함에 지훈은 감동을 느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새 옷을 사러 가자.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를 다시 방문하자. 아침 식사 동안 작은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가정부가 서빙을 했다. 지훈은 민지가 식욕 있게 먹으면서도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예의 바른 식사 매너를 유지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사라진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 후 지훈은 민지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갔다. 그는 그녀가 강남의 고급 상점들에서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단순한 가게들을 선택했다. 거기서 그녀는 지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고 소박한 옷들을 골랐다. 할머니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제안한 비싼 코트를 거절하며 민지가 설명했다. 쇼핑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지훈은 민지를 보호하며 여러 번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의심을 확인했다. 맞았다. 그들은 미행당하고 있었다.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한 지훈은 민지를 붐비는 카페로 데려갔다. 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다. 그들을 따라온 남자가 들어와 구석에 앉자
지우는 민지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그 낯선 이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왜 우리를 따라오시나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남자는 놀랐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박 사장님, 제 이름은 정태우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일합니다. 그는 조용히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최성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훈은 오싹함을 느꼈다. 민지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녀의 할머니 김순자 씨는 우리가 몇 달 동안 진행해온 수사의 핵심 증인입니다. 정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최성호는 이른바 국제 입양을 위한 서류 위조 계획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정교한 작전입니다. 지우는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들이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복잡합니다. 정태우가 명백한 좌절감으로 대답했다. 최성호는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일관된 증언이 필요합니다. 순자 씨가 공개적으로 나서려던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사고 이후 그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요? 주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태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소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최성호는 이미 당신이 미팅을 취소하고 순자의 손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도 타겟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박 사장님. 지우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정보를 흡수했다. 순자 씨의 수술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태우는 진심으로 놀란 듯했다. 어떻게? 저도 나름의 인맥이 있습니다. 지훈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일을 끝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잠깐 망설인 후 정태우는 지훈에게 평범해 보이는 명함을 건넸다. 이것은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이혜진 형사가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훈은 명함을 챙기고 민지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를 계속했다. 지훈이 제공한 집중 치료 덕분에 조금 더 강해진 듯한 순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했다. 민지가 할머니와 활기차게 대화하는 동안 지훈은 강 박사와 다음 날 수술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운전기사가 긴장한 것을 눈치챘다. 그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하고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 기사님? 지훈이 물었다.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운전기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검은색 차 2명의 남자, 병원을 떠난 이후로요. 지훈은 뒷좌석에서 잠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위험을 모른 채 자고 있었다. 집으로 직접 가지 말고 그가 지시했다. 몇 바퀴 돌아서 그들을 따돌려 보세요. 40분간의 기동 후 그들은 추적자들을 따돌린 것 같았다. 지훈은 예방 차원에서 바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로 외국인 사업 파트너들을 위해 사용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압구정동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에서 민지는 깨어나 다른 환경에 혼란스러워했다. 지훈은 그들이 몇 밤 동안 여기서 지낼 것이라고 작은 모험처럼 설명했다. 소녀는 너무 많이 묻지 않고 설명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했다. 지훈은 이것이 길거리에서의 불안정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지가 아파트를 탐험하는 동안 지훈은 2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나는 그들을 따라온 남자들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정태우에게, 다른 하나는 순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보안팀에게. 그날 밤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하는 창가에 함께 앉아 지훈은 민지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물었다.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강 선생님처럼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매우 고귀한 꿈이구나. 지훈은 그녀의 대답에 성숙함에 감명받아 말했다. 민지는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저 같은 다른 아이들도 도울 거예요. 최 선생님이 데려간 아이들요? 그 질문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그의 사업 세계에서 그는 거의 이익과 회사 확장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았다. 가난한 동네의 취약한 아이들은 결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노력해. 볼게, 민지야. 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약속할게, 노력할게.
나중에 민지를 객실에 재우고 난 후 지우는 정태우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됨. 최성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항상 사업 기회의 장소로만 보였던 도시를 이제 그는 불이 켜진 고층 빌딩들 사이의 그림자, 민지 같은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어두운 공간들을 보았다. 최성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번창했다. 그의 전화가 울렸고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었다. 망설이며 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박 사장님, 부드럽고 교양 있는 목소리가 다른 쪽에서 들려왔다. 최성호입니다. 어제 만나지 못해 유감입니다. 내일로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관심을 끌 만한 제안이 있습니다. 지훈은 등골을 타고 오싹함을 느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포식자 같은 것이 있었다. 물론이죠. 그가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정호의 제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최성호가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젊은 피보호자와의 시간을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민지는 특별한 소녀죠. 그렇지 않나요? 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통화는 끊겼다. 그는 전화를 손에 든 채 움직이지 않았고 암시된 위협의 현실감이 구체화되었다. 최성호는 민지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어떤 것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 이 순간 지훈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음을 이해했다. 폭풍우 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강력하고 명백히 양심이 없는 사람과의 충돌 경로에 그를 놓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모든 확률에 맞서 그를 신뢰했던 7살 소녀가 있었다. 민지가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지훈은 조용히 약속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최성호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 영향력,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지가 여전히 깊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오늘의 위험한 게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최성호와의 만남은 함정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이기도 했다. 지훈은 정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성호가 오늘 정연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위험한 게임입니다. 정태우가 경고했다. 그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어요. 아마도 민지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려고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알아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혜진 형사가 비공식적으로 근처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지훈이 동의했다. 그는 민지의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가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잠으로 인해 부었지만 미소는 밝았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 민지야. 지훈이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일하는 곳에 가봐야 해. 친구 집에 잠시 머물게 될 거야. 그 친구는 정말 친절해. 널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민지의 눈에서 걱정이 번졌다. 혼자 가시는 건가요? 응, 하지만 괜찮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지는 그의 긴장을 감지한 듯했다. 최 선생님 때문인가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훈은 놀랐다. 이 소녀는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통찰력이 뛰어났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는 곧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후에는 그는 망설였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안전해질 거야, 그가 약속했다. 지금은 그것만 알면 돼. 그들이 아침을 먹고 준비하는 동안 지훈은 젊은 여성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정수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지훈의 법무팀을 이끌고 있었고 그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민지를 몇 시간 동안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구나, 수연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정태우와 이혜진 형사에 대한 배경 조사를 마쳤다. 둘 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진짜인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 지훈이 말했다. 내가 만약... 그는 말을 멈추었다.
걱정하지 마,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녀를 돌볼게. 그리고 네가 무슨 상황에 처하든 내가 최고의 법률팀을 구성할 테니까. 1시간 후 민지는 수연의 안전한 아파트에 정착했다. 두 여성은 즉시 친해진 것 같았다. 민지가 수연의 광범위한 책 컬렉션을 탐험하는 동안 지훈은 떠날 준비를 했다. 조심해요. 민지가 작별 인사로 말했다. 저희 할머니는 최 선생님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조심할게. 그의 회사 본사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보안팀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최성호가 도착하면 평소처럼 맞이하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정태우가 권장한 대로 작은 녹음 장치를 재킷 안쪽에 장착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마철루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했다. 평소에는 이 전망이 그에게 힘과 성취감을 주었지만 오늘은 다른 느낌이었다. 도시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뒤에는 민지와 같은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림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전괴 최성호가 도착했다. 그는 지훈이 상상한 것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50대 중반의 최성호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박 사장님, 그가 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인사했다.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명성은 당신보다 앞서 다니는군요. 지훈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사장님, 앉으시죠. 그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업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최성호는 명백히 지훈의 회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그는 최근 인수, 시장 포지셔닝, 심지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지훈은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했는지 불편했다. 드디어 최성호는 핵심으로 들어갔다. 제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 아이들에게 해외에서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우 관대하게 들립니다. 지훈이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최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죠.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당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물류 역량은 우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상적일 겁니다. 당신의 회사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어요. 이익은 상당할 겁니다. 지훈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왜 그렇게 수익성이 높습니까? 특정한 유형의 아이들, 특히 젊고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해외에 큰 수요가 있습니다. 최성호가 답했다. 이 아이들은 입양되거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당신이 알 필요가 없는 세부 사항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요? 최성호가 웃었다. 가족? 대부분은 가족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작은 금전적 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아이들보다 돈이 더 필요해요. 지훈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통제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회사는 국제 물류와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완벽한 전면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허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만들 수 있죠. 지훈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척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다른 파트너도 많을 텐데요. 최성호의 얼굴에 불길한 표정이 스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영향력, 연결망이 문제가 될 수 있죠. 파트너로서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으로서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위협은 명백했다. 지훈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김민지는요? 그녀는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최성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민지가 말했군요. 흥미롭네요. 그녀는 불행히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녀의 할머니처럼요. 특히 우리 운영에 대한 몇몇 세부 사항을요. 그래서 노인의 수술을 방해했군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최성호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박 사장님. 그녀는 7살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새어나왔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성호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사업은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해물이 되시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이 순간에 그의 인생 전체가 갈림길에 선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감정이나 도덕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최성호의 차가운 눈을 마주하며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런 결정은 가볍게 내릴 수 없습니다. 최성호는 일어섰다. 물론이죠.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몇몇 비디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결정을 돕길 바랍니다. 최성호가 떠난 후 지훈은 USB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정태우가 확인했다. 이혜진 형사가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증거로 확보할 겁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이제 그의 눈에 다르게 보였다. 이 아름다운 도시 뒤에는 그가 이전에는 무시했던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어둠과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연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서둘러야 해. 누군가가 내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어. 민지와 나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 지훈은 최성호가 한 발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수연의 전화 이후 지훈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최성호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그는 이혜진 형사를 마주쳤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간결하게 인사했다. 따라오세요. 말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 있는 그녀의 평범한 차로 걸어갔다. 안에서 정태우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방금 당신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혜진이 말했다. 최성호의 사람들이 당신의 회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어요. 아마도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지훈은 맞장구 쳤다. 제 친구 수연도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서 감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있습니다. 정태우가 끼어들었다. 녹음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성호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훈이 물었다. 더 많은 증거입니다. 이혜진이 대답했다. 최성호가 언급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훈은 USB 드라이브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혜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혜진은 드라이브를 증거 봉투에 넣었다. 저희 팀이 분석할 겁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물었다. 정태우와 이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혜진이 말했다. 최성호가 아이들을 어디에 모아두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의 제안을 수락하는 척하면 아마도 그가 그 장소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지와 그녀의 할머니를 확실히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정태우가 제안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요. 이 수사는 아직 공식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의아해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죠?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요? 이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최성호는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몇몇 고위층 사람들이 그의 자선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정태우가 설명했다. 저희를 지원하는 소수의 동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지원이나 자원은 없습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제가 도울 수 있겠군요. 자원은 제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최성회에게 제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그동안 정태우와 이혜진은 병원에서 순자의 보안을 강화하고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수연과 민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태우가 물었다. 제 별장으로요? 지훈이 대답했다. 양평에 있는 저의 은신처입니다. 경비원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안전할 겁니다. 이혜진은 긍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팀입니다. 함께라면 최성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2시간 후 지훈은 양평의 별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단층 주택이었다. 대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는 민지가 수영과 함께 별장 뒤쪽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처음으로 정말 아이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웃고 뛰어다니며 나무 사이에서 수연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연은 지훈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모든 게 괜찮아? 지훈은 그날의 사건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어. 하지만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어. 정말 위험한 게임이구나.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아이를 구하려는 영웅적인 노력에 감동받았어. 하지만 조심해. 최성호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야. 민지가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박 선생님, 그녀가 외쳤다.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요. 수연 선생님과 정원에서 놀았어요. 여기 꽃들이 정말 많아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구나. 당분간 여기 머물러야 할 것 같아. 할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번졌다. 괜찮으실 거야. 지훈이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내일 수술을 받으실 거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경찰관들이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있어. 민지는 안도한 듯했다. 할머니가 나아지면 우리 모두 함께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지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우선 할머니가 나아지도록 하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저녁이 되자 그들은 별장의 넓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는 열심히 도우려 했고 지훈은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미소 지었다. 수연은 지훈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금 민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따뜻하고 보호적이었다. 식사 후 민지는 텔레비전 앞에서 졸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재웠다. 돌아와서 그는 수연과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앉았다. 네가 변했어.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의미야? 새 일 전만 해도 너는 다음 인수 합병에만 신경 쓰는 냉혈한 CEO였어. 지금은 길거리 아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지훈은 와인잔을 응시했다. 나도 그 변화를 느껴.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해. 왜? 비즈니스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 승자와 패자, 수익과 손실. 하지만 이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적이 됐지?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일까? 수연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것이 네가 항상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던 진실일 거야. 단지 지금까지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대화는 지훈의 전화 벨소리로 중단되었다. 화면에는 최성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최성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네, 지훈이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최성호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시설 중 하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지훈이 동의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직원이 당신을 픽업할 겁니다. 오전 10시에 준비되어 있으세요. 통화가 끝난 후 지훈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내일 최성호의 시설을 방문하게 됐어. 아마도 그곳이 아이들이 있는 곳일 거야.
혼자 가려고? 수연이 물었다. 명백히 걱정하며. 다른 선택이 없어.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 만약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면 그들은 알아차릴 거야. 너무 위험해. 수연이 항의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 지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건 아이들의 위치를 알아낼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민지 같은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해. 그날 밤 늦게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의 세계는 사업 거래와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선과 악의 싸움에 휘말렸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이혜진 형사였다.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요.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영상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인천 항구 근처의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배경에서 식별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있었어요. 인천요? 지훈이 확인했다. 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최성호가 당신을 데려갈 곳이 그곳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럴게요. 지훈이 약속했다. 녹음 장치를 항상 켜두세요. 이혜진이 지시했다. 그리고 위험해 보이면 즉시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통화를 끊은 후 지훈은 하늘의 별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이른 아침 지훈은 민지와 수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민지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가지 마세요. 소녀가 애원했다. 초의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은 그녀의 작은 손을 쥐었다. 알아, 민지야. 하지만 네가 본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해. 수연 누나가 여기서 너를 돌봐줄 거야. 넌 안전할 거야.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지훈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 수술이 오늘이야. 내가 돌아오면 우리는 그녀를 보러 갈 거야. 지훈은 출발하기 전에 정태우와 이혜진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이미 준비 중이었다. 지훈의 차량에는 GPS 추적 장치가 설치되었고 그의 녹음 장치는 실시간으로 신호를 전송할 것이다. 이혜진은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올 것이고 정태우는 병원에서 순자의 수술을 감독할 것이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이혜진이 경고했다. 증거만 얻으면 됩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별장 앞에 도착했다. 운전사는 무표정한 얼굴의 건장한 남자였고 뒷좌석에는 최성호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저는 초회 사장님의 보조 윤지아입니다. 오늘 당신을 안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차에 탔다. 그들은 서울을 빠져나와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지아는 최성호의 사업 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을 감지했다. 윤 씨는 얼마나 오래 최 사장님과 일하셨나요? 지훈이 물었다. 3년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덧붙였다. 그는 매우 관대한 고용주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문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환센터입니다. 지아가 설명했다. 해외로 보내기 전에 아이들이 준비하는 곳이죠. 언어 교육, 문화 적응,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다른 필요한 준비들이 이루어집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인천 항구 근처의 산업지역에 도착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오래되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멈춘 창고는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었다. 고해상도 카메라, 전자, 게이트 경비원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인상적이군요. 지훈이 말했다. 실제로 놀라며. 보안은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아가 설명했다. 아이들은 귀중한 자원이니까요. 그 표현이 지훈의 위장을 뒤틀렸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들은 건물로 들어갔고 지훈은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첫 번째 구역은 사무실처럼 보였다.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일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모든 서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아가 말했다. 입양 서류, 여권, 비자, 의료 기록 등이요. 지훈은 한 직원이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처리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아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혼자 남은 지훈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그는 한 책상에서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빠르게 둘러보니 그것들은 아이들의 할당 목록인 것 같았다. 각 아이의 이름, 나이, 특성과 함께 구매자와 가격이 적혀 있었다. 지훈은 메모리 카드를 숨겨놓은 휴대폰으로 서류를 재빨리 촬영했다. 지아가 돌아왔을 때 지훈은 이미 원래 위치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약간 불안해 보였다. 최 사장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녀가 알렸다. 투어를 계속할까요? 그들은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고 지훈은 마침내 아이들을 보았다. 약 20명의 아이들이 교실 같은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나이는 5세에서 12세 사이로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 같았지만 지훈은 아이들의 눈에서 공포와 슬픔을 발견했다. 또한 교실 문에 잠금 장치와 경비원이 있는 것도 눈치챘다. 아이들이 여기 얼마나 오래 있나요? 지훈이 물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이요. 지아가 대답했다. 해외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지훈은 창문을 통해 교실을 보면서 한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민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묵묵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계속 이동하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 사장님, 마침내 오셨군요. 지훈은 돌아서서 최성호와 마주쳤다. 그는 완벽한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상적인 시설이군요. 지훈이 말했다. 진심을 담아.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최성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의 다른 시설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우리 운영의 중심입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오나요? 지훈이 물었다. 최성호는 웃었다. 궁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양한 출처가 있어요. 가난한 가정, 고아원, 때로는 거리에서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약속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물론 적절한 금전적 인센티브와 함께요. 그리고 해외 가정들은요? 부유한 고객들이죠. 최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을 원합니다. 입양, 가사 도우미,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알 필요가 없는 세부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이죠. 아이 한 명당 5만에서 20만 달러까지요. 지훈은 충격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최성호가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함께라면 우리는 운영을 2배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의료시설처럼 보였지만 지훈은 주사기와 약물이 있는 트레이를 발견했다. 최성호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때로는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요. 그가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죠. 특히 운송 중에는요. 지훈은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도했다. 이것은 필요한 증거였다. 투어가 계속되면서 최성호는 점점 더 편안해 보였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해외 구매자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심지어 그의 운영을 돕는 경찰 내부의 협력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 구역은 운송 준비 구역이었다. 여기서 지훈은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좁은 공간에 작은 매트리스가 여러 개 있었다. 최성호는 이것이 아이들이 해외로 운송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진정제를 투여받고 식품 컨테이너 안에 숨겨집니다. 그가 말했다. 3일에서 5일 여행이지만 적절한 약물로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어요. 지훈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의 표정이 그를 배신했을 수도 있다. 최성호는 갑자기 멈추고 지훈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군요. 박 사장님,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며
지훈은 빠르게 자세를 바로 잡았다. 놀랐을 뿐입니다. 운영의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최성호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지훈은 그가 답하기 전에 전화벨이 울려 구원받았다. 그의 비서였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최성회에게 말했다. 중요한 전화입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져서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 비서의 목소리가 긴급했다. 수연 씨가 연락했어요. 민지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경비원이 그녀를 찾고 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요? 약 1시간 전이요. 수연 씨는 병원에 전화했어요. 민지가 할머니를 보러 가려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즉시 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최성회계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경주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빠져나와 민지를 찾아야 했다. 죄송합니다. 최 사장님, 그가 말했다. 급한 사업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최성호는 불만족스러워 보였다. 우리의 논의는요? 매우 인상적인 운영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최대한 진심으로 들리게 노력하며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성호는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윤 씨가 당신을 다시 서울로 데려다 줄 겁니다. 지훈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실을 바라보았다. 민지와 닮은 소녀가 여전히 창문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지훈은 그 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차 안에서 지훈은 이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확보, 민지가 사라진 병원으로 가는 중. 답장이 즉시 왔다. 현장에 있음, 녹음 수신 중, 당신의 위치 추적 중, 경찰 병원에 파견함.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최성호의 끔찍한 운영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민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안전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을까?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지훈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 안에서 그는 윤지아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윤 씨,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지아는 놀란 듯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국제입양기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늦었어요. 그들은 내 가족을 알아요. 내가 말하면 그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이 제안했다.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지아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이중 스파이였군요.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지훈이 정정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요. 지아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 사장님에게 보고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전부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앞문에서 이혜진 형사를 만났다. 민지는요? 그가 물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혜진이 대답했다. 병원 직원들이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는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혜진이 안심시켰다. 그녀는 회복실에 있고 경찰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그 소식은 좋았다. 민지가 할머니를 보러 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녀가 이곳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병원 보안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서 정태우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그가 외쳤다. 민지로 보이는 소녀가 약 40분 전에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할머니의 병실로 갔을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가봅시다.
하지만 순자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그곳에 없었다. 순자는 방금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었고 민지에 대한 소식을 듣자 걱정스러워했다. 그 아이는 영리해요.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도 잘 해낼 거예요. 하지만 최성호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 안심시켰다. 저희가 그녀를 찾을 겁니다. 병원을 뒤지는 동안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지훈아, 민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있어. 어떤 여자아이를 봤대. 최성호의 시설에서 그녀가 본 아이 중 하나래. 그 아이를 따라갔는데 그 아이가 혼자 있지 않았어. 어떤 남자들이 그 아이와 함께 있었대. 민지는 그들이 최성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지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말했어? 지하 주차장이라고 했어.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대. 지훈아,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어. 이회진 형사에게 알릴게. 지금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지훈은 이혜진과 정태우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그들은 즉시 행동 계획을 세웠다. 정태우는 순자와 함께 남아 그녀를 보호하고 이혜진은 병원 보안팀과 연락하여 출구를 확보할 것이다. 지훈은 민지를 찾아 지하 주차장으로 갈 것이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사업가였다. 영웅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린 소녀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하 주차장은 넓고 어두웠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소녀의 작은 울음소리. 그는 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마침내 주차된 차들 사이에 숨어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그녀 옆에는 다른 소녀가 있었다. 창고에서 지훈이 본 바로 그 소녀였다. 민지야, 그가 속삭였다. 민지는 놀라서 돌아보았고 그를 보자 안도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박 선생님, 지훈은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누가 다치게 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유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녀는 옆에 있는 소녀를 가리켰다. 그녀는 제 친구예요. 할머니가 입원하기 전에 실종됐어요. 오늘 병원에서 그녀를 봤는데 두 남자가 그녀를 데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유나라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어디 있니, 유나야?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저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세요. 소녀가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요. 그러지 않을 거야. 지훈이 약속했다. 너희 둘 다 안전하게 지켜줄게. 갑자기 주차장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두 남자가 차들 사이를 살피고 있었다. 유나야, 한 남자가 외쳤다. 숨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지훈은 빠르게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남자들이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내 뒤에 숨어 그가 소녀들에게 속삭였다. 남자들이 가까워질 때 지훈은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 일어섰다. 거기 누구세요? 첫 번째 남자가 물었다. 명백히 놀라서. 박지훈입니다. 그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님,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초회 사장님이 방금 당신과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시설에서 온 겁니다. 그녀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저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웃었다. 이봐요, 사장님.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물러나세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남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들은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남자가 재킷 안으로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주차장의 불이 갑자기 밝아졌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혜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다수의 경찰관들이 여러 방향에서 나타났다. 두 남자는 당황했지만 첫 번째 남자는 여전히 그의 재킷 안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손을 들어. 이혜진이 명령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두 남자 모두 항복했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그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민지와 유나를 껴안았다. 이제 안전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혜진이 다가왔다.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지훈이 말했다. 당신의 친구 수연 씨 덕분이에요. 이혜진이 설명했다. 그녀가 민지와 통화한 후 저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 있었어요. 지훈은 소녀들을 병원 위층으로 데려갔다. 순자는 회복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가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그녀가 외쳤다.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우리 강한 소녀야. 순자가 말했다. 손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그녀는 유나를 보고 놀랐다. 유나야, 네가 살아있구나. 유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민지가 저를 찾았어요. 지훈은 이 재회를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혜진이 그에게 다가왔다. 최성호 시설에서 녹음한 내용 덕분에 우리는 구속 영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천 창고를 급습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서 받은 GPS 좌표 덕분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지훈이 물었다. 구조될 겁니다. 이혜진이 확신했다. 그리고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최성호는요? 이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 그를 찾지 못했어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를 찾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날 밤 늦게 지훈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지와 유나는 순자의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수연이 그에게 합류했다. 네가 영웅이 될 줄은 몰랐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피곤하게 웃었다. 나도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이 물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 유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만 알아.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야.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변했어, 지훈아. 좋은 방향으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 몇 일 전 그는 오직 사업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큰 무언가,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이혜진이었다. 박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최성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의 개인 제트기가 방금 김포공항에서 이륙 허가를 받았어요. 그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도망치다니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다. 공항을 봉쇄할 수 있나요?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영향력이 커요. 이미 이륙 허가를 받았고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어요. 항공 관제탑에 연락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어요. 지훈은 빠르게 생각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이혜진이 말했다. 당신은 공항 이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당신의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훈은 결심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김포공항 이사회 의장인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은 상황의 긴급성을 설명했고 최성호의 비행기가 범죄 조사의 일환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겠네, 지훈. 그의 친구가 말했다. 공식적인 명령이 없어도 비행기를 30분 정도 지연시킬 수 있어. 그 이상은 어려울 거야.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훈이 감사를 표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혜진에게 전화했다. 비행기가 30분 동안 지연될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체포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이혜진이 확인했다. 팀이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지훈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최성호를 잡을 것 같아 병원에 남아서 민지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는 어디 가려고? 공항에. 지훈이 대답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어. 20분 후 지훈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혜진과 그녀의 팀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전용기 터미널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과 합류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최성호의 비행기는 아직 게이트에 있어요. 이혜진이 설명했다. 그는 안에 있고 승무원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이트에 접근하자 지훈은 최성호의 경호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혜진은 그들에게 영장을 보여주었다. 비켜주세요. 그녀가 명령했다. 최성호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초회 사장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실 겁니다. 한 명이 말했다. 이혜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비키지 않으면 당신들도 체포될 것입니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경호원들이 뒤에서 명령을 받은 듯 물러났다. 문이 열리고 최성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물었다. 명백히 화가 나서. 최성호 씨, 이혜진이 공식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불법 입양 알선, 문서 위조 그리고 기타 여러 혐의로 체포됩니다. 최성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측하는 겁니까? 이혜진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당신의 인천시설에서의 모든 자백이 담긴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에서 발견된 문서와 컴퓨터 파일, 그리고 이미 체포된 당신의 직원들의 증언도 있죠. 최성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았다. 당신이었군요. 그가 독설을 퍼부었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최성호가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체포가 진행되는 동안 최성호는 갑자기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속 운영될 겁니다. 이혜진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지훈은 최성호의 말이 불편하게 진실임을 알았다. 한 명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네트워크가 있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공항을 떠나기 전 이혜진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훈이 물었다. 장기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혜진이 설명했다. 최성호의 네트워크 전체를 추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구할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혜진은 미소 지었다.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임시 보호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양평에 제 별장이 있습니다. 넓고 안전해요. 또한 제 회사가 소유한 몇 개의 건물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혜진이 감사를 표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일주일 전 그는 오직 사업 확장과 이익 증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제 그는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데 자신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민지가 깨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순자는 약간 더 나아 보였다. 체포됐어요. 민지가 물었다. 지훈이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지야. 최성호는 이제 감옥에 있어. 그는 더 이상 너나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할 거야. 민지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다른 아이들은요? 창고에 있던 아이들이요? 그들도 구조됐어. 지훈이 대답했다. 이제 안전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고 있어. 정말 해냈네요. 순자가 말했다. 약한 목소리로. 제 손녀를 구하고 최성호를 막았어요.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지훈은 그녀와 민지 그리고 유나를 자신의 강남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곳은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였다.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지훈은 이 특별한 가족, 자신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식사 후 민지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 선생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눈에 걱정이 비치며. 지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민지야?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할머니와 저는요. 우리는 더 이상 집이 없어요.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동안 생각해왔다. 민지야, 할머니와 상의해 봤는데 원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돌볼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지훈이 확인했다. 내가 너희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유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녀의 가족을 찾을 때까지. 민지는 기쁨에 차서 지훈에게 달려가 안겼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박 사장님. 비가 내리던 날 민지를 도와준 것은 운명이었나 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지훈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더 중요한 임무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이용해 새 시작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의 목적은 인신매매와 학대로부터 구조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이혜진과 정태호의 도움으로 지훈은 양평의 별장을 아이들을 위한 치유센터로 변모시켰다. 거기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교육을 받고 다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최성호의 체포 후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의 국제 네트워크에 여러 멤버들이 체포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구조되었다. 윤지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수사는 크게 진전되었다. 지훈의 강남 아파트는 더 이상 차갑고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었다. 민지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순자는 건강을 회복했다. 유나는 결국 이모를 찾았고 그녀도 지훈의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지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가 그에게 합류했다. 박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행복하세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매우 행복해, 민지야, 너 덕분에. 어떻게요?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 돈과 권력만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는 거야.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요. 그날 오후 지훈은 양평센터를 방문했다. 이제 그곳에는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최성호의 운영에서 구조되었고 다른 아이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왔다. 센터는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지훈이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그를 보자 기뻐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시간을 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이혜진이 그를 만나러 왔다. 당신이 한 일은 놀라워요. 그녀가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다.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죠. 하지만 당신의 리더십과 자원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혜진이 주장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꿨어요. 박 사장님. 지훈은 멀리서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내 삶을 바꿨습니다. 한 달 후 새 시작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지훈은 자신의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원자들을 모았고 많은 유력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었다. 민지, 순자, 유나, 그리고 센터의 모든 아이들. 행사 중 지훈은 연설을 했다. 몇 개월 전 저는 폭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저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영혼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미래를요. 그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지는 무대 위로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운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희망과 가능성의 새 장으로 이어졌다. 한때 냉혹한 사업가였던 지훈은 이제 많은 아이들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민지, 길거리에서 발견된 작은 소녀는 모두의 영웅이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항상 햇빛이 찾아온다. 지훈과 민지의